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어요. 문화적 도덕적 열등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먼 옛날부터 있었던. 심하게 얘기하면 한국이 문명사회를 갈구할 때 일본은 약간 야만인들이 사는 듯한,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이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본이 힘을 동원해서 한국을 점령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본 사람들이 일단 제일 놀라는 거는 어떻게 저 한국인들은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지? 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이라스를 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좀 신기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구하고만 비교해봐도 일본은 지배층을 백성들이, 국민들이 끌어내린 역사가 거의 없죠. 그 서구의 경우만 해도 시민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이 시민혁명 당시에 시민들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봉건 지배층을 끌어내렸습니다. 쉽게 하면 지배층을 교체한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백성들이 지배층을 교체하거나 또는 끊임없이 저항해서 싸우거나 하는 역사가 거의 없고요. 현대에 와서도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일본은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 번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뭐랄까 정권들을 자주 교체한다 그럴까요? 근데 뭐 이게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 내려가도 한국 같은 경우 끊임없는 어떤 국민 저항, 옛날 밀란이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농민봉기, 진짜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유 못 살겠다, 지배층이 우리 너무 괴롭힌다, 그럼 그냥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를 흔들흔들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배층에서 상당한 정도 양보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이전을 꼽자면 그 한국을 거의 뭐 들었다 놨던 동학혁명도 있었죠. 그리고 해방 이후만 해도 이승만 정권 무너뜨렸죠. 4.19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도 사실 유신독재도 민중항쟁 때문에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뭐 부마항쟁 같은. 그 다음에 광주에서의 그 처절한 또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또 87년 6.25항쟁,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만 해도 작게 보면 3번, 많게 보면 4번. 그러니까 50년대 이후에 이랬다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기들은 지금까지 맨날 자민당 밑에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못했다, 조금이 아니라 이제 반국민적 정치를 했다 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줬다. 그러면 기어이 감옥에 보내거나 또는 임기 중에 끌어내리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사실 저는 부러워한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부러움과 찬탄을 가지는 것은 저항 정신이 너무 뛰어나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만큼의 저항은 하지 못한다. 한국이 우리보다 더 위다. 민주주의가.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뭐 이런 글들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원래 저항 정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런 정도까지 강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일본 사람들은 느꼈던 것 같고 좀 자극제가 됐을 수 있죠. 예전부터 일본에서 시민운동이나 뭐 진보운동 하시는 활동가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일본은 1000단위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럽니다. 집회 같은 거 했을 때. 근데 한국은 1000단위면 너무 적게 왔는데 이런 뭐 몇만, 10만, 100만까지 막 모이는 이러한 대규모 집회 같은 것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이죠. 뭐 다반사로 벌어지고 또 끊임없이 뒤집고 또 뒤집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한국인들은 정말 저항 정신이 뛰어나고 역동적이고 또 개혁적이다. 이런 부러움과 찬탄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너무 불안정한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들은 어쨌든 뭐 변화가 없지만 안정돼 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정의한 평화는 안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집안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깡패여서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조용한 집안이다. 그럼 그걸 평화로운 집안이다, 안정된 집안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막 할 말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게 제가 볼 때 더 건강한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만 그런 나라이지만
어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의 민주적 시위 문화는 어떤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나요? 일본 사람들의 시위는 좀 과격해요. 일본의 시위 문화는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좀 폭력적인 면이 있고 공격적이고 과격한 측면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과거 일본의 전공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 한때 서구에서 6.8혁명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전공토라는 학생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때 그것들 한번 자료를 보시면 정말 과격합니다. 뭐 나중에 결국 무장까지 하고선 총격전까지 하는 사태가 왔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이 너무 강경한 진압을 했을 때에는 뭐 화염병이라든가 강목이라든가 하는 폭력적 대응이 좀 있긴 했어요. 또 광주같이 계엄군이 총을 발사해서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에는 총을 들고 무장 항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방어적 행동에 가까워요. 이쪽에서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한국의 어떤 봉기나 뭐 항쟁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좀 도덕적이에요. 예를 들면 1800년대에 갑오 농민 동학혁명이라고 보통 부르죠. 동학혁명 시기에 농민들이 거기를 다 해방해가지고 전라도 호남 지역을 자치를 했어요. 직강소를 열고. 근데 그것 만든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매우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가 줄고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도 시민군들이 계엄군을 몰아내고 열흘간 자치를 합니다. 이때 보면은 도둑, 범죄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평소에 깡패짓 하는 조폭들이 와서 헌혈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돕는 분위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고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촛불 항쟁도 비슷한데요.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해도 상점을 약탈한다거나 차에 불을 지른다거나 쓰레기를 늘어놓는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끝나고 나면 오히려 쓰레기를 다 줍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서구만 해도 한 번씩 큰 시위가 폭발하면 뭐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상점 터는 건 기본이에요. 다 상점 약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또는 뭐 방화, 폭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거냐면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의 이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서가 부정적 정서가 많습니다. 뭐 분노, 적대감, 뭐 짜증, 뭐 이제 혐오 뭐 이런 식의 부정적 정서가 많아요. 막 과격하고 눈도 막 살벌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걸리면 막 다 부시고 가 이러기도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의 대규모 집회를 지배하는 정서는 긍정적 정서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희열, 기쁨, 행복감 뭐 이런 긍정적 정서를 체험합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하면, 제가 지난번 시간 때도 한국인의 우리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대규모 집회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느낄 때 이 사람들은 딱 우리가 됐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마치 월드컵 거리응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가 됐다, 우리가 됐다라는 느낌에 충만했었는데, 이런 항쟁, 촛불 항쟁에서도 사람들 우리가 됐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럼 그 순간 그 전에 가졌던 부정적 감정을 우리가 된 데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즐겁고 행복하고. 따라서 그런 기분의 기초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 또는 공격적인 행동은 거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어떤 행동들이 나오냐 하면 서로 돕고 위해주는 분위기,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옆 사람이 뭐 없으면 막 양보해주고, 또 음식도 막 서로 챙겨서 먹여주려고 그러고 선결제도 하고,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흥이 나서 잘 놀아요. 또 축제 분위기예요. 막 공연도 하고 놀고 노래도 부르고 기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질 거라고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화가 나서 사실 거리에 나온 건데 뭔가 응징하고 요구하려고. 근데 막상 모이면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또 떠면서 축제 같고 서로 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이제 집회나 시위 문화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보죠. 그게 저는 한국인들의 그 우리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장점이다, 우리 민족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일 관계가 부침을 겪고 있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일본 쪽 책임이 많습니다. 일본 쪽 책임이 많다기보다는 다 일본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한테 해를 끼친 일이 없죠. 뭐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문물을 전해주고 뭐 이런 좋은 일을 했지, 일본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거나 일본을 식민 지배하거나 또 뭐 일본을 뭐 수탈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 덕을 많이 봤어요. 한국이 과거에는 소위 이제 문물을 전해주는 주요한 국가였고, 사실 일본을 문명화시켜주고 개몽해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제 그런 나라이고, 임진왜란 때도 지네가 쳐들어온 거지 뭐 우리가 쳐들어간 거 아니죠. 그리고 대마도 정도 한번 정벌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왜구가 너무 약탈을 하기 때문에 그 혼내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혼내주고 돌아왔죠. 그 정도가 다고요. 해방 이후에도 보면은 식민지 지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에 특별한 보복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해방 이후에 일본은 한국 전쟁 덕분에 오히려 득을 봤죠.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일 관계에서 뭐 한국이 일본에 해끼친 건 없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 제대로 된 반성, 사과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냥 오히려 막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그러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피해자한테 책임을 덮어씌우기도 하는.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건 아예 뭐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독도는 엄연히 한국 땅인데 계속 뺏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거 아니겠어요? 한일 관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일본 책임이다. 근데 이 일본 책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 정부 중에서 그러한 일본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빨리 사과해라. 제대로 반성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면 좀 껄끄러워요. 일본은 그거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자세를 취하면서 뭐 없던 일을 하고 미래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 군사동맹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한일 관계가 마치 평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탄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저자세로 인해서 불공정한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백성들은 부글부글하죠. 그 순간. 예를 들면 라임 사태만 하더라도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지 왜 일본 정부 편을 드느냐. 국민들은 막 분이 치솟는데 정부는 한일 관계가 원만하다 그래요. 왜냐?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지배층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한일 관계는 한국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일본에게 할 말 다 하고 원칙적으로 요구할 거 요구하고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야말로 정상화되는 것이 한일 관계에서 제일 좋다. 일본 정부도 사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좋아는 하는데 사실 깔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도적인 요구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껄끄러워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경외심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 힘센 사람은 무서워하거든요. 경외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강도적인 요구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저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 쓰고 일본을 원칙적인 자세로 대하고 일본 정부가 거기에 호응할 때 한일 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본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제가 뉴스하고 그 신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 1면입니다. 보시는 게. 그 탄핵 다음 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모든 언론이 아마 신문 1면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그리고 일본 TV 뉴스 같은 경우는 긴급 속보로 이걸 내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일본 언론들이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일본 사회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일본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일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한국 윤 대통령 파면 결정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야후 재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86%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 같은 경우는 좀
우익 성향이 강한 그러한 사이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의 사람들이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본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좋아해요. 그 이유가 그 한일 관계를 개선을 했다. 정말 커다란 노력을 해서 안 좋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다. 정말 큰 공헌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언론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왜 탄핵을 당한 거야? 야,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한일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정말 한국에서 보기 드문 좋은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한 댓글들이 쫙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파면이냐? 왜 탄핵이냐?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 거죠. 한국의 탄핵 사태에 대해 일본이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뭐 일본도 한국과 똑같습니다. 한국 보면은 뭐 주변국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뭐 해외 뭐 뉴스를 전할 때 이 주변국들 위주로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전하잖아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좀 그쪽의 보도가 굉장히 좀 많고, 또 일본의 특징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일본 TV 뉴스를 봤을 때는 일본 국내 정치 뉴스가 없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에 관련된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뭐 보도를 한다고 해도 정말 가볍게, 뭐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뭐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서 이러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나지, 일본 정치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본 TV에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정치 뉴스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일본 TV에서는 일본 정치에 대한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보고, 정치 관련 뭐 어떤 주간지나 잡지 같은 걸 보고, 책을 보고 하지 않는 이상 TV만 봐서는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본의 지금 현재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해외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 중국, 한국, 중국 정치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말 자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일본 정치 뉴스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일본 TV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일본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일본이 정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자국 정치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보도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소식은 활발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본 정치에 대한 그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보도 지침도 있고, 아무래도 NHK라던가 뭐 이런 방송국들은 자민당 밑에 들어가 있어서 압력에 의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 뉴스를 거의 방송을 뭐 할 수도 없고 뭐 하지도 않고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봐라. 이런 일이 있다. 진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나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는 아무래도 정치인에 따라서 좀 관계가 좀 크게 변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베 전 총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정말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혐한을 정치에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본격적으로 혐한을 정치에 이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베 전 총리 당시에 일본에서의 혐한이 정말 절정에 달했었고, TV라든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혐한성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혐한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서적들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서점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혐한 시위가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혐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정말 혐한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대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와 함께 혐한을 그렇게 부추기던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혐한이 싹 사라졌습니다. 진짜 이번 언론에서 혐한성 보도가 사라졌어요.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일본 언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칭찬을 하면 칭찬을 했지, 그거에 대해서 뭐 혐한성 뭐 기사를 내거나 악의적인 기사, 뭐 부정적인 기사를 내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까 그 보신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 한 명을 대라라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한 두 사람은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차이점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국가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소타로가 망원제족이라고 불리는 아소타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냐.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일본 자민당 쪽에서는 최대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TV에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본 투표 시스템을 보면은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연필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투표하는데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매년마다 발생하는 게 글씨가 틀릴 수도 있고 악필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글을 쓰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이 표를 인정을 하느냐, 이 표를 진짜 정상표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문제 있는 표로 이제 하느냐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매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투표 시스템이죠. 뭐 이러한 것들을 봐도 일본에서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고 일본 자민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거의 70년 동안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이에 뭐 입헌민주당이 한 3년 동안 잠깐 집권을 하기는 했지만 70년 동안 집권을 했다는 건 일당 독재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물이 뭐 좀 좋지 않은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물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 계속 뭐 좀 후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다시 전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국가는 뭐 어느 나라나 이러한 현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이런 민주주의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죠. 자민당, 일당 독재,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게 일본을 보면 정말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을 봐도 정말 잘 알 수가 있죠. 일본 국민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해도 목소리 내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시위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 국민들은 좀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근데 한국을 보면 정반대죠.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 힘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내전 터집니다. 내전. 전쟁 납니다. 막 불타고 막 뭐 던지고 막 사람 죽어 나가고 막 총 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평화롭게 정말 법치주의 국가, 법에 맞춰서
평화롭게 그 최고 권력을 끌어내렸어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최근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 문제들이 좀 발생하면서 그 미국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자는 거죠. 한국인은 해냈다. 한국인은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끌어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태극기가 등장했어요.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한국이 정말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일본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본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일본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2년 되어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키시다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은 키시다 총리하고 키시다도 지금은 전 총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도쿄에서 술을 마시고 둘이 식사도 같이 하고 그것도 2차까지 가고 그런 식으로 또 부인들끼리도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윤석열 정권이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3자 변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 쪽에서 오히려 만들어서 일본에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준 대단히 우수한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퍼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한국 내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거의 몰라요. 그리고 내부 쪽에서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 쪽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나 12.3 그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윤석열이 구속돼가지고 그게 일본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계엄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80년이 됐는데요. 한국은 그 사이에서 몇 번이나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의 중대성, 그리고 상당히 시민들이 희생된다 알고 있는데, 일본은 45년에 패전된 이후에 계엄이라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병화적으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계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근대 아래에 모든 것이 통제된다라는 것도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심각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시킨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굉장히 좋았던 대통령이 많은 한국인에 의해서 파면당했다. 그거는 오히려 한국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야후라는 일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후 사이트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러한 참여식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0%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정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하고 싶은 사람이 개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많이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저도 놀랐어요. 90%나 일본 사람들이 윤석열이 바뀐다 혹은 탄핵당했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이르단 그런 사이트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동해를 넘어서 가면 일본 사람들의 인식, 한국 내의 인식이 많이 다르구나. 말하자면 한국 안에서도 30% 정도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0% 혹은 현재는 20%대로 떨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한 한국에서는 25% 정도라고 하면 그곳은 일본에서는 70% 이상이 아닐까, 그러한 상황. 그러나 일본 안에서 없는 상황은 한국 안에서는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라고 흔히 말하는 극우적인 분들이 윤석열 지지를 조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르죠. 일본의 극우적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힘 같은 건전한 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히 1.1 그 복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이것을 보면서 일본에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극우라고 해도 이르단 민주주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뉴스를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믿었다라는 것을 일본 극우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스카이데일리 아시잖아요.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19명의 중국인 연수생들이 있었고 그 연수생이 다 스파이였다. 그래서 한국 안에 있는 주한 미군 쪽에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오키나와에 있는 주1 미군에 보냈다라는 뉴스가 스카이데일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 스파이들이 선거연수원에 들어가서 사실상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재 윤석열 재판에서도 윤석열 쪽에 변호인들이 그러한 또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잖아요. 거기에 99명이 보내졌다고 하니까 그게 일본에서도 일본판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방 몇 사람 기자라든가 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라는 것이 금방 이제 알려졌잖아요. 일본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한국은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하고 한국의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일본 사람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손을 이제 그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라든가 복동 사태를 어느 정도 부추기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일본 사람들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굉장한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는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미일 건조라는 것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화되고 있었잖아요. 특히 바이든 정권 때는 2023년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굉장한 긴급 상황이 일어날 경우는 3국은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 주범이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권 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일본도 이시바 정권의 움직임이 수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시바 총리 자체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도 변화하고 있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계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라는 부분에서 그런 국제 정세 안에서 볼 때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국하고 일본이니까 사실 한중일 FTA를 맺자라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중국하고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부분은 현재하고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미국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여서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 물론 러시아하고의 관계 상당한 변화가 예측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한국하고 일본의 전적인 차이점은요. 한국은 굉장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진보 세력이 상당히 분단,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미국하고 한국이 대통령제인지 몰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기까지는 없고요. 정치적인 또 신념 자체가 아주 분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자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요새는 또 그런 지지층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뭐 한국도 비슷한 면은 있지만 좀 잘 못하면 지지를 바꿔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그 지지하는 정당이나 뭐 대통령이나 잘못됐다라고 해도 지지를 조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지지층 일본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이 한국하고 다르고 일본에서는 그 천상 일본에서는 천리잖아요. 천리 직선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관심이 덜합니다. 한국은 자신이 뽑은 대통령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신이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5년 내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만 뽑으니까 일본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예, 일본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이 평생 동안 정치를 하는 대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의 직업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가문의 직업은 또 있다. 그 가문의 직업을 열심히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게 보통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고, 한국은 벼슬에 중요하니까 역사적으로 마지막은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떤 그 진짜 국가의 장관이 되거나 차관이 되거나 뭔가 그렇게 하면 성공한 그 하나의 인생이 되는데, 일본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하나의 인생의 성공은 장관이 되었다, 차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혹은 정치권에 가까이까지 갔다. 이게 성공의 하나의 지표가 돼요. 일본은 그게 없어요. 일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가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게 너무 다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일본의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일본 쪽의 삶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가 있는 게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비슷한 부분도 많죠. 예를 들면 그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일본의 국회의원은요, 사실 그 자신의 지역이 있죠. 자신의 지역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그것이 한국 이상으로 일본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지방에 물론 공헌해야 되지만 그게 혹시 적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활동으로 스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일본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에 얼마나 그 지역구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구 사람들의 지지를 더 얻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주민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일본 국회의원들은 씁니다. 물론 한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약간의 강도의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느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본 사람들이 일단 제일 놀라는 거는 어떻게 저 한국인들은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지? 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자체를 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좀 신기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구하고만 비교해봐도 일본은 지배층을 백성들이, 국민들이 끌어내린 역사가 거의 없죠. 그 서구의 경우만 해도 시민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이 시민혁명 당시에 시민들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봉건 지배층을 끌어내렸습니다. 쉽게 하면 지배층을 교체한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백성들이 지배층을 교체하거나 또는 끊임없이 저항해서 싸우거나 하는 역사가 거의 없고요. 현대에 와서도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일본은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 번도 못 바꿔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뭐랄까 정권들을 자주 교체한다 그럴까요? 근데 이게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 내려가도 한국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어떤 국민 저항, 옛날 밀란이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농민 봉기, 진짜 말할 듯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못 살겠다, 지배층이 우리 너무 괴롭힌다, 그러면 그냥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를 흔들흔들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배층에서 상당한 정도 양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이전을 꼽자면 한국을 거의 들었다 놨던 동학혁명도 있었죠. 그리고 해방 이후만 해도 이승만 정권 무너뜨렸죠. 4.19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도 사실 유신독재도 민중항쟁 때문에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부마항쟁 같은. 그 다음에 광주에서의 그 처절한 또 광주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또 87년 6월 항쟁,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만 해도 작게 보면 3번, 많게 보면 4번. 그러니까 50년대 이후에 이랬다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기들은 지금까지 내내 자민당 밑에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못했다. 조금이 아니라 이제 반국민적 정치를 했다 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줬다. 그러면 기어이 감옥에 보내거나 또는 임기 중에 끌어내리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사실 저는 부러워한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부러움과 찬탄을 가지는 것은 저항 정신이 너무 뛰어나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만큼의 저항은 하지 못한다. 한국이 우리보다 더 위다. 민주주의가.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이런 글들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원래 저항 정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런 정도까지 강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일본 사람들은 느꼈던 것 같고 좀 자극제가 됐을 수 있죠. 예전부터 일본에서 시민운동이나 진보운동 하시는 활동가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일본은 1000단위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럽니다. 집회 같은 거 했을 때. 근데 한국은 1000단위면 너무 적게 왔는데 이런 몇만, 10만, 100만까지 막 모이는 이러한 대규모 집회 같은 것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이죠. 다반사로 벌어지고 또 끊임없이 뒤집고 또 뒤집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한국인들은 정말 저항 정신이 뛰어나고 역동적이고 또 개혁적이다. 이런 부러움과 찬탄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너무 불안정한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들은 어쨌든 변화가 없지만 안정돼 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정의한 평화는 안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집안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깡패여서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조용한 집안이다. 그럼 그걸 평화로운 집안이라 안정된 집안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막 할 말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게 제가 볼 때 더 건강한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만 그런 나라이지만 어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의 민주적 시위 문화는 어떤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나요? 일본 사람들의 시위는 좀 과격해요. 일본의 시위 문화는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좀 폭력적인 면이 있고 공격적이고 과격한 측면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과거 일본의 전공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에 한때 서구에서 6.8혁명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전공투라는 학생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때 그것들 한번 자료를 보시면 정말 과격합니다. 뭐 나중에 결국 무장까지 하고 총격전까지 하는 사태가 왔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80년대 군사 독재 정권이 너무 강경한 진압을 했을 때는 뭐 화염병이라든가 강목이라든가 하는 폭력적 대응이 좀 있긴 했어요. 또 광주같이 계엄군이 총을 발사해서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는 총을 들고 무장 항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방어적 행동에 가까워요. 이쪽에서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한국의 어떤 봉기나 뭐 항쟁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좀 도덕적이에요. 예를 들면 1800년대에 갑오 농민 동학혁명이라고 보통 부르죠. 동학혁명 시기에 농민들이 거기를 다 해방해가지고 전라도 호남 지역을 자치를 했어요. 직강소를 열고. 근데 그것 만든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매우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가 줄고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도 시민군들이 계엄군을 몰아내고 열흘간 자치를 합니다. 이때 보면은 도둑, 범죄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깡패들, 평소에 깡패짓 하는 조폭들이 와서 헌혈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돕는 분위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고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촛불 항쟁도 비슷한데요.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해도 상점을 약탈한다거나 차에 불을 지른다거나 쓰레기를 늘어놓는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끝나고 나면 오히려 쓰레기를 다 줍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서구만 해도 한 번씩 큰 시위가 폭발하면 뭐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상점 터는 건 기본이에요. 다 상점 약탈을 벌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또는 뭐 방화, 폭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거냐면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의 이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서가 부정적 정서가 많습니다. 뭐 분노, 적대감, 뭐 짜증, 뭐 이제 혐오 뭐 이런 식의 부정적 정서가 많아요. 막 과격하고 눈도 막 살벌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걸리면 막 다 부시고 막 이러기도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의 대규모 집회를 지배하는 정서는 긍정적 정서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희열, 기쁨, 행복감 뭐 이런 긍정적 정서를 체험합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하면, 제가 지난번 시간 때도 한국인의 우리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대규모 집회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느낄 때 이 사람들은 딱 우리가 됐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마치 월드컵 거리응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가 됐다, 우리가 됐다라는 느낌에 충만했었는데, 이런 항쟁, 촛불 항쟁에서도 사람들 우리가 됐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럼 그 순간 그 전에 가졌던 부정적 감정을 우리가 된 데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즐겁고 행복하고. 따라서 그런 기분의 기초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 또는 공격적인 행동은 거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어떤 행동들이 나오냐면 서로 돕고 위해주는 분위기,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옆 사람이 뭐 없으면 막 양보해주고, 또 음식도 막 서로 챙겨서 먹여주려고 그러고 선결제도 하고,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흥이 나서 잘 놀아요. 또 축제 분위기예요. 막 공연도 하고 놀고 노래도 부르고 기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질 거라고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화가 나서 사실 거리에 나온 건데 뭔가 응징하고 요구하려고. 근데 막상 모이면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또 떠면서 축제 같고 서로 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이제 집회나 시위 문화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보죠. 그게 저는 한국인들의 그 우리주의가 만들어낸 하여튼 장점이다. 우리 민족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일 관계가 부침을 겪고 있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일본 쪽 책임이 많습니다. 일본 쪽 책임이 많다기보다는 다 일본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한테 해를 끼친 일이 없죠. 뭐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문물을 전해주고 뭐 이런 좋은 일을 했지, 일본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거나 일본을 식민 지배하거나 또 뭐 일본을 뭐 수탈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 덕을 많이 봤어요. 한국이 과거에는 소위 이제 문물을 전해주는 주요한 국가였고, 사실 일본을 문명화시켜주고 개봉해준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제 그런 나라이고, 임진왜란 때도 지네가 쳐들어온 거지 뭐 우리가 쳐들어간 거 아니죠. 그리고 대마도 정도 한번 정벌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왜구가 너무 약탈을 하기 때문에 그 혼내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혼내주고 돌아왔죠. 그 정도가 다고요. 해방 이후에도 보면은 식민지 지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에 특별한 보복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해방 이후에 일본은 한국 전쟁 덕분에 오히려 득을 봤죠.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일 관계에서 뭐 한국이 일본에 해끼친 건 없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 제대로 된 반성, 사과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냥 오히려 막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그러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피해자한테 책임을 덮어씌우기도 하는.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건 아예 뭐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독도는 엄연히 한국 땅인데 계속 뺏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거 아니겠어요? 한일 관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일본 책임이다. 근데 이 일본 책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 정부 중에서 그러한 일본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빨리 사과해라. 제대로 반성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면 좀 껄끄러워요. 일본은 그거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자세를 취하면서 뭐 없던 일을 하고 미래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 군사동맹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한일 관계가 마치 평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탄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저자세로 인해서 불공정한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백성들은 부글부글하죠. 그 순간. 예를 들면 라임 사태만 하더라도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지 왜 일본 정부 편을 드느냐. 국민들은 막 분이 치솟는데 정부는 한일 관계가 원만하다 그래요. 왜냐?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지배층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한일 관계는 한국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일본에게 할 말 다 하고 원칙적으로 요구할 거 요구하고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야말로 정상화되는 것이 한일 관계에서 제일 좋다. 일본 정부도 사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좋아는 하는데 사실 깔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도적인 요구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껄끄러워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경외심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 힘센 사람 무서워하거든요. 경외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강도적인 요구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저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 쓰고 일본을 원칙적인 자세로 대하고 일본 정부가 거기에 호응할 때 한일 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본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제가 뉴스하고 그 신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 1면입니다. 보시는 게. 그 탄핵 다음 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모든 언론이 아마 신문 1면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그리고 일본 TV 뉴스 같은 경우는 긴급 속보로 이걸 내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일본 언론들이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일본 사회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일본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일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한국 윤 대통령 파면 결정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야후 재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86%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 같은 경우는 좀 우익 성향이 강한 그러한 사이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의 사람들이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본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좋아해요. 그 이유가 그 한일 관계를 개선을 했다. 정말 커다란 노력을 해서 안 좋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다. 정말 큰 공헌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언론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왜 탄핵을 당한 거야? 야,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한일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정말 한국에서 보기 드문 좋은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한 댓글들이 쫙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파면이냐? 왜 탄핵이냐?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 거죠. 한국의 탄핵 사태에 대해 일본이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뭐 일본도 한국과 똑같습니다. 한국 보면은 뭐 주변국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뭐 해외 뭐 뉴스를 전할 때 이 주변국들 위주로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전하잖아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좀 그쪽의 보도가 굉장히 좀 많고, 또 일본의 특징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일본 TV 뉴스를 봤을 때는 일본 국내 정치 뉴스가 없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에 관련된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뭐 보도를 한다고 해도 정말 가볍게 뭐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뭐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서 이러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나지 일본 정치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본 TV에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정치 뉴스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일본 TV에서는 일본 정치에 대한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보고 정치 관련 뭐 어떤 주간지나 잡지 같은 걸 보고 책을 보고 하지 않는 이상 TV만 봐서는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본의 지금 현재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해외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 중국, 한국, 중국 정치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말 자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일본 정치 뉴스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일본 TV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일본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일본이 정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자국 정치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보도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소식은 활발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본 정치에 대한 그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보도 지침도 있고, 아무래도 NHK라던가 뭐 이런 방송국들은 자민당 밑에 들어가 있어서 압력에 의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 뉴스를 거의 방송을 뭐 할 수도 없고 뭐 하지도 않고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봐라. 이런 일이 있다. 진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나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는 아무래도 정치인에 따라서 좀 관계가 좀 크게 변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베 전 총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정말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혐한을 정치에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본격적으로 혐한을 정치에 이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베 전 총리 당시에 일본에서의 혐한이
정말 절정에 달했었고 TV라든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혐한성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혐한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서적들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서점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혐한 시위가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혐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정말 혐한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대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와 함께 혐한을 그렇게 부추기던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혐한이 싹 사라졌습니다. 진짜 이번 언론에서 혐한성 보도가 사라졌어요.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일본 언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칭찬을 하면 칭찬을 했지 그거에 대해서 뭐 혐한성 뭐 기사를 내거나 악의적인 기사 뭐 부정적인 기사를 내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까 그 보신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 한 명을 대라라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한 두 사람은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차이점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국가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소타로가 망원제족이라고 불리는 아소타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냐.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일본 자민당 쪽에서는 최대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TV에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본 투표 시스템을 보면은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연필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투표하는데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매년마다 발생하는 게 글씨가 틀릴 수도 있고 악필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글을 쓰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이 표를 인정을 하느냐, 이 표를 진짜 정상표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문제 있는 표로 이제 하느냐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매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투표 시스템이죠. 뭐 이러한 것들을 봐도 일본에서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고 일본 자민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거의 70년 동안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이에 뭐 입헌민주당이 한 3년 동안 잠깐 집권을 하기는 했지만 70년 동안 집권을 했다는 건 일당 독재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물이 뭐 좀 좋지 않은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물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 계속 뭐 좀 후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다시 전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국가는 뭐 어느 나라나 이러한 현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이런 민주주의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죠. 자민당, 일당 독재,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게 일본을 보면 정말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을 봐도 정말 잘 알 수가 있죠. 일본 국민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해도 목소리 내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시위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 국민들은 좀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근데 한국을 보면 정반대죠.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 힘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내전 터집니다. 내전. 전쟁 납니다. 막 불타고 막 뭐 던지고 막 사람 죽어 나가고 막 총 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평화롭게 정말 법치주의 국가, 법에 맞춰서 평화롭게 그 최고 권력을 끌어내렸어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최근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 문제들이 좀 발생하면서 그 미국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자는 거죠. 한국인은 해냈다. 한국인은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끌어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태극기가 등장했어요.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한국이 정말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일본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본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일본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2년 되어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기시다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은 기시다 총리하고 기시다도 지금은 전 총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도쿄에서 술을 마시고 둘이 식사도 같이 하고 그것도 2차까지 가고 그런 식으로 또 부인들끼리도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윤석열 정권이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3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 쪽에서 오히려 만들어서 일본에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준 대단히 우수한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퍼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한국 내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거의 몰라요. 그리고 내부 쪽에서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 쪽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나 12.3 그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윤석열이 구속돼가지고 그게 일본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계엄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80년이 됐는데요. 한국은 그 사이에서 몇 번이나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의 중대성 그리고 상당히 시민들이 희생된다 알고 있는데 일본은 45년에 패전된 이후에 계엄이라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병화적으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계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근대 아래에 모든 것이 통제된다라는 것도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심각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시킨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굉장히 좋았던 대통령이 많은 한국인에 의해서 파면당했다. 그거는 오히려 한국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야후라는 일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후 사이트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러한 참여식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90%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하고 싶은 사람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많이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저도 놀랐어요. 90%나 일본 사람들이 윤석열이
바뀐다 혹은 탄핵당했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일단 그런 사이트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통해를 넘어서 가면 일본 사람들의 인식, 한국 내의 인식이 많이 다르구나. 말하자면 한국 안에서도 30% 정도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0% 혹은 현재는 20%대로 떨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한 한국에서는 25% 정도라고 하면 그곳은 일본에서는 70% 이상이 아닐까 그러한 상황. 그러나 일본 안에서 없는 상황은 한국 안에서는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라고 흔히 말하는 극우적인 분들이 윤석열 지지를 조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르죠. 일본의 극우적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힘 같은 건전한 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히 1.1 그 복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이것을 보면서 일본에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극우라고 해도 이르단 민주주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뉴스를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믿었다라는 것을 일본 극우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스카이데일리 아시잖아요.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99명의 중국인 연수생들이 있었고 그 연수생이 다 스파이였다. 그래서 한국 안에 있는 주한 미군 쪽에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오키나와에 있는 주1 미군에 보냈다라는 뉴스가 스카이데일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 스파이들이 선거연수원에 들어가서 사실상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 현재의 윤석열 재판에서도 윤석열 쪽에 변호인들이 그러한 또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잖아요. 거기에 99명이 보내졌다고 하니까 그게 일본에서도 일본판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방 몇 사람 기자라든가 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라는 것이 금방 이제 알려졌잖아요. 일본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한국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 일본하고 한국의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일본 사람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손을 이제 그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라든가 복동 사태를 어느 정도 부추기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일본 사람들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국하고 일본의 굉장한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일본 쪽에서는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미일 건조라는 것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화되고 있었잖아요. 특히 바이든 정권 때는 2023년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굉장한 그 긴급 상황이 일어날 경우는 3국은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 주범이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권 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
침묵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일본도 이시바 정권의 움직임이 수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시바 총리 자체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도 변화하고 있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계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라는 부분에서 그런 국제 정세 안에서 볼 때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국하고 일본이니까 사실 한중일 FTA를 맺자라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중국하고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부분은 현재하고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미국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여서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 물론 러시아하고의 관계, 상당한 변화가 예측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한국하고 일본의 전체적인 차이점은요, 한국은 굉장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진보 세력이 상당히 분단,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미국하고 한국이 대통령제인지 몰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기까지는 없고요. 정치적인 또 신념 자체가 아주 분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자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요새는 또 그런 지지층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뭐 한국도 비슷한 면은 있지만 좀 잘 못하면 지지를 바꿔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그 지지하는 정당이나 뭐 대통령이나 잘못됐다라고 해도 지지를 조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지지층 일본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이 한국하고 다르고, 일본에서는 그 천상, 일본에서는 천리잖아요. 천리 직선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관심이 덜합니다. 한국은 자신이 뽑은 대통령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신이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5년 내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만 뽑으니까 일본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예, 일본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이 평생 동안 정치를 하는, 대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의 직업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가문의 직업은 또 있다. 그 가문의 직업을 열심히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게 보통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고, 한국은 벼슬에 중요하니까 역사적으로 마지막은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떤 그 진짜 국가의 장관이 되거나 차관이 되거나 뭔가 그렇게 하면 성공한 그 하나의 인생이 되는데, 일본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하나의 인생의 성공은 장관이 되었다, 차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혹은 정치권에 가까이까지 갔다, 이게 성공의 하나의 지표가 돼요. 일본은 그게 없어요. 일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가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게 너무 다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일본의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일본 쪽의 삶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가 있는 게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비슷한 부분도 많죠. 예를 들면 그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일본의 국회의원은요, 사실 그 자신의 지역이 있죠. 자신의 지역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그것이 한국 이상으로 일본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지방에 물론 공헌해야 되지만 그게 혹시 적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활동으로 스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일본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에 얼마나 그 지역구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구 사람들의 지지를 더 얻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뭐 주민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일본 국회의원들은 씁니다. 물론 한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약간의 강도의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뭐 한국에 살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느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본 사람들이 일단 제일 놀라는 거는 어떻게 저 한국인들은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지? 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이라스를 할 수 있지? 이런 거를 좀 신기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구하고만 비교해봐도 일본은 지배층을 백성들이, 국민들이 끌어내린 역사가 거의 없죠. 그 서구의 경우만 해도 시민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대에 와서 이 시민혁명 당시에 시민들과 농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봉건 지배층을 끌어내렸습니다. 쉽게 하면 지배층을 교체한 이제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백성들이 지배층을 교체하거나 또는 끊임없이 저항해서 싸우거나 하는 역사가 거의 없고요. 현대에 와서도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일본은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 번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뭐랄까 정권들을 자주 교체한다 그럴까요? 근데 뭐 이게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로 내려가도 한국 같은 경우 끊임없는 어떤 국민 저항, 옛날 밀란이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농민봉기, 진짜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유 못 살겠다, 지배층이 우리 너무 괴롭힌다, 그럼 그냥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나라를 흔들흔들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배층에서 상당한 정도 양보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이전을 꼽자면 그 한국을 거의 뭐 들었다 놨던 동학혁명도 있었죠. 그리고 해방 이후만 해도 이승만 정권 무너뜨렸죠. 4.19 혁명을 통해서. 박정희도 사실 유신독재도 민중항쟁 때문에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뭐 부마항쟁 같은. 그 다음에 광주에서의 그 처절한 또 광주 민주화운동도 있었고, 또 87년 6.25 항쟁, 그리고 최근에 와서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만 해도 작게 보면 3번, 많게 보면 4번. 그러니까 50년대 이후에 이랬다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기들은 지금까지 내내 자민당 밑에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치를 잘 못했다. 조금이 아니라 이제 반국민적 정치를 했다 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고통과 상처를 줬다. 그러면 기어이 감옥에 보내거나 또는 임기 중에 끌어내리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일본 사람들이 사실 저는 부러워한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이 부러움과 찬탄을 가지는 것은 저항 정신이 너무 뛰어나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만큼의 저항은 하지 못한다. 한국이 우리보다 더 위다. 민주주의가.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뭐 이런 글들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원래 저항 정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런 정도까지 강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일본 사람들은 느꼈던 것 같고 좀 자극제가 됐을 수 있죠. 예전부터 일본에서 시민운동이나 뭐 진보운동 하시는 활동가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일본은 1000단위 사람들이 모이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럽니다. 집회 같은 거 했을 때. 근데 한국은 1000단위면 너무 적게 왔는데 이런 뭐 만, 뭐 몇만, 10만, 100만까지 막 모이는 이러한 대규모 집회 같은 것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이죠. 뭐 다반사로 벌어지고 또 끊임없이 뒤집고 또 뒤집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한국인들은 정말 저항 정신이 뛰어나고 역동적이고 또 개혁적이다.
이런 부러움과 찬탄이 있는 반면에 또 일본 사람들은 한국은 너무 불안정한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기들은 어쨌든 뭐 변화가 없지만 안정돼 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정의한 평화는 안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집안의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깡패여서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조용한 집안이다. 그럼 그걸 평화로운 집안이라 안정된 집안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막 할 말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게 제가 볼 때 더 건강한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만 그런 나라이지만 어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의 민주적 시위 문화는 어떤 심리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나요? 일본 사람들의 시위는 좀 과격해요. 일본의 시위 문화는 한번 일어나면 굉장히 좀 폭력적인 면이 있고 공격적이고 과격한 측면이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과거 일본의 전공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때 서구에서 6.8혁명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전공투라는 학생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때 그것들 한번 자료를 보시면 정말 과격합니다. 뭐 나중에 결국 무장까지 하고 총격전까지 하는 사태가 왔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이 너무 강경한 진압을 했을 때에는 뭐 화염병이라든가 강목이라든가 하는 폭력적 대응이 좀 있긴 했어요. 또 광주같이 계엄군이 총을 발사해서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에는 총을 들고 무장 항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방어적 행동에 가까워요. 이쪽에서 너무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폭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 한국의 어떤 봉기나 뭐 항쟁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평화롭고 좀 도덕적이에요. 예를 들면 1800년대에 갑오 농민 동학혁명이라고 보통 부르죠. 동학혁명 시기에 농민들이 거기를 다 해방해가지고 전라도 호남 지역을 자치를 했어요. 직강소를 열고. 근데 그것 만든 녹두꽃이라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매우 평화로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가 줄고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도 시민군들이 계엄군을 몰아내고 열흘간 자치를 합니다. 이때 보면은 도둑, 범죄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깡패들, 평소에 깡패짓 하는 조폭들이 와서 헌혈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돕는 분위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고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촛불 항쟁도 비슷한데요.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해도 상점을 약탈한다거나 차에 불을 지른다거나 쓰레기를 늘어놓는다든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끝나고 나면 오히려 쓰레기를 다 줍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서구만 해도 한 번씩 큰 시위가 폭발하면 뭐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상점 터는 건 기본이에요. 다 상점 약탈을 벌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또는 뭐 방화, 폭력.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거냐면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의 이 대규모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서가 부정적 정서가 많습니다. 뭐 분노, 적대감, 뭐 짜증, 뭐 이제 혐오, 뭐 이런 식의 부정적 정서가 많아요. 막 과격하고 눈도 막 살벌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걸리면 막 다 부시고 막 이러기도 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의 대규모 집회를 지배하는 정서는 긍정적 정서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희열, 기쁨, 행복감 뭐 이런 긍정적 정서를 체험합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하면, 제가 지난번 시간 때도 한국인의 우리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대규모 집회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고 느낄 때 이 사람들은 딱 우리가 됐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마치 월드컵 거리응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가 됐다, 우리가 됐다라는 느낌에 충만했었는데, 이런 항쟁, 촛불 항쟁에서도 사람들 우리가 됐다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럼 그 순간 그 전에 가졌던 부정적 감정을 우리가 된 데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이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죠. 즐겁고 행복하고. 따라서 그런 기분의 기초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 또는 공격적인 행동은 거의 안 나옵니다. 오히려 어떤 행동들이 나오냐 하면 서로 돕고 위해주는 분위기,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옆 사람이 뭐 없으면 막 양보해주고, 또 음식도 막 서로 챙겨서 먹여주려고 그러고, 선결제도 하고,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흥이 나서 잘 놀아요. 또 축제 분위기예요. 막 공연도 하고 놀고 노래도 부르고 기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질 거라고 보입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 화가 나서 사실 거리에 나온 건데 뭔가 응징하고 요구하려고. 근데 막상 모이면 폭력적이고 과격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또 떠면서 축제 같고 서로 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대단히 높은 수준의 이제 집회나 시위 문화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보죠. 그게 저는 한국인들의 그 우리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장점이다. 우리 민족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는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일 관계가 부침을 겪고 있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체로 일본 쪽 책임이 많습니다. 일본 쪽 책임이 많다기보다는 다 일본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한테 해를 끼친 일이 없죠. 뭐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문물을 전해주고 뭐 이런 좋은 일을 했지 일본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거나 일본을 식민 지배하거나 또 뭐 일본을 뭐 수탈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 덕을 많이 봤어요. 한국이 과거에는 소위 이제 문물을 전해주는 주요한 국가였고 사실 일본을 문명화시켜주고 개봉해준 한국이에요. 이제 그런 나라이고 임진왜란 때도 지네가 쳐들어온 거지 뭐 우리가 쳐들어간 거 아니죠. 그리고 대마도 정도 한번 정벌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외구가 너무 약탈을 하기 때문에 그거 혼내주러 간 거예요. 그래서 혼내주고 돌아왔죠. 그 정도가 다고요. 해방 이후에도 보면은 식민지 지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에 특별한 보복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해방 이후에 일본은 한국 전쟁 덕분에 오히려 득을 봤죠.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일 관계에서 뭐 한국이 일본에 해끼친 건 없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 제대로 된 반성, 사과 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그냥 오히려 막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그러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피해자한테 책임을 덮어씌우기도 하는. 그래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건 아예 뭐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독도는 엄연히 한국 땅인데 계속 뺏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안 좋았던 거 아니겠어요? 한일 관계의 문제점은 대부분 일본 책임이다. 근데 이 일본 책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국 정부 중에서 그러한 일본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빨리 사과해라. 제대로 반성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면 좀 껄끄러워요. 일본은 그거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자세를 취하면서 뭐 없던 일을 하고 미래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일 군사동맹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좋아하고요. 한일 관계가 마치 평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탄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저자세로 인해서 불공정한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백성들은 부글부글하죠. 그 순간. 예를 들면 라임 사태만 하더라도 정부가 우리 기업을 지켜줘야지 왜 일본 정부 편을 드느냐. 국민들은 막 분이 치솟는데 정부는 한일 관계가 원만하다 그래요. 왜냐?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 지배층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제대로 된 한일 관계는 한국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일본에게 할 말 다 하고 원칙적으로 요구할 거 요구하고 일본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야말로 정상화되는 것이 한일 관계에서 제일 좋다. 일본 정부도 사대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좋아는 하는데 사실 깔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강도적인 요구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자주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껄끄러워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경외심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힘센 사람은 무서워하거든요. 경외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강도적인 요구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저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 쓰고 일본을 원칙적인 자세로 대하고 일본 정부가 거기에 호응할 때 한일 관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본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제가 뉴스하고 그 신문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 1면입니다. 보시는 게. 그 탄핵 다음 날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모든 언론이 아마 신문 1면에 윤석열 파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대적으로. 그리고 일본 TV 뉴스 같은 경우는 긴급 속보로 이걸 내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가지고 일본 언론들이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일본 사회가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일본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일본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한국 윤 대통령 파면 결정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야후 재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86%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 같은 경우는 좀 우익 성향이 강한 그러한 사이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의 사람들이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본 국민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좋아해요. 그 이유가 그 한일 관계를 개선을 했다. 정말 커다란 노력을 해서 안 좋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다. 정말 큰 공헌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언론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왜 탄핵을 당한 거야? 야, 이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한일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인데 정말 한국에서 보기 드문 좋은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한 댓글들이 쫙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파면이냐? 왜 탄핵이냐? 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인 거죠. 한국의 탄핵 사태에 대해 일본이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일본도 한국과 똑같습니다. 한국 보면은 주변국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해외 뉴스를 전할 때 이 주변국들 위주로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전하잖아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미국, 중국,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좀 그쪽의 보도가 굉장히 좀 많고, 또 일본의 특징이 좀 있다고 한다면은 일본 TV 뉴스를 봤을 때는 일본 국내 정치 뉴스가 없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에 관련된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보도를 한다고 해도 정말 가볍게 일본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관세 협상을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끝나지 일본 정치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본 TV에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정치 뉴스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일본 TV에서는 일본 정치에 대한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보고 정치 관련 어떤 주간지나 잡지 같은 걸 보고 책을 보고 하지 않는 이상 TV만 봐서는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본의 지금 현재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해외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 중국, 한국, 중국 정치권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말 자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일본 정치 뉴스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일본 TV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일본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일본이 정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게 된 거죠. 자국 정치에 관해서는 소홀하게 보도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소식은 활발하게 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일본 정치에 대한 그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보도 지침도 있고, 아무래도 NHK라던가 이런 방송국들은 자민당 밑에 들어가 있어서 압력에 의해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 뉴스를 거의 방송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선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봐라.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나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관계는 아무래도 정치인에 따라서 좀 관계가 좀 크게 변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베 전 총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정말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아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혐한을 정치에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본격적으로 혐한을
정치에 이용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베 전 총리 당시에 일본에서의 혐한이 정말 절정에 달했었고, TV라든가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혐한성 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혐한 서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서적들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리고 서점에는 혐한 서적 코너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혐한 시위가 또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혐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정말 혐한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대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와 함께 혐한을 그렇게 부추기던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혐한이 싹 사라졌습니다. 진짜 이번 언론에서 혐한성 보도가 사라졌어요.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일본 언론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칭찬을 하면 칭찬을 했지, 그거에 대해서 뭐 혐한성 뭐 기사를 내거나 악의적인 기사, 뭐 부정적인 기사를 내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까 그 보신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 한 명을 대라라고 한다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을 한 두 사람은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차이점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민주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국가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소타로가 망원제족이라고 불리는 아소타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냐.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잖아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일본 자민당 쪽에서는 최대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TV에서 국내 정치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일본 투표 시스템을 보면은 사람 이름을 쓰잖아요. 연필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글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투표하는데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매년마다 발생하는 게 글씨가 틀릴 수도 있고 악필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글을 쓰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이 표를 인정을 하느냐, 이 표를 진짜 정상표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문제 있는 표로 이제 하느냐로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매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투표 시스템이죠. 뭐 이러한 것들을 봐도 일본에서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아라라고 일본 자민당이 계속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거의 70년 동안 일당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이에 뭐 입헌민주당이 한 3년 동안 잠깐 집권을 하기는 했지만 70년 동안 집권을 했다는 건 일당 독재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물이 뭐 좀 좋지 않은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물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 계속 뭐 좀 후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다시 전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국가는 뭐 어느 나라나 이러한 현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게 이런 민주주의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죠. 자민당, 일당 독재,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게 일본을 보면 정말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을 봐도 정말 잘 알 수가 있죠. 일본 국민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정말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해도 목소리 내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시위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 국민들은 좀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근데 한국을 보면 정반대죠.
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 힘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내전 터집니다. 내전. 전쟁 납니다. 막 불타고, 막 뭐 던지고, 막 사람 죽어 나가고, 막 총 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평화롭게, 정말 법치주의 국가, 법에 맞춰서 평화롭게 그 최고 권력을 끌어내렸어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최근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 문제들이 좀 발생하면서 그 미국에서도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자는 거죠. 한국인은 해냈다. 한국인은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서 끌어냈다. 우리도 한국처럼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태극기가 등장했어요. 미국에서는 그 정도로 한국이 정말 수준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일본의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본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일본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2년 되어서 파면이 됐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특히 기시다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은 기시다 총리하고 기시다도 지금은 전 총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도쿄에서 술을 마시고 둘이 식사도 같이 하고 그것도 2차까지 가고 그런 식으로 또 부인들끼리도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것을 윤석열 정권이 거의 다 수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3자 견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 쪽에서 오히려 만들어서 일본에 갖다 바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해준 대단히 우수한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퍼져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한국 내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거의 몰라요. 그리고 내부 쪽에서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일본 쪽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나 12.3 그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윤석열이 구속돼가지고 그게 일본이 오히려 놀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계엄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1945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80년이 됐는데요. 한국은 그 사이에서 몇 번이나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것의 중대성, 그리고 상당히 시민들이 희생된다 알고 있는데 일본은 45년에 패전된 이후에 계엄이라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병화적으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계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근대 아래에 모든 것이 통제된다라는 것도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심각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시킨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굉장히 좋았던 대통령이 많은 한국인에 의해서 파면당했다. 그거는 오히려 한국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야프라는 일본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프 사이트에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번에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러한 참여식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 10%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이거는 형식적인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많이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그래도 저도 놀랐어요. 그 10%나 일본 사람들이 윤석열이 바뀐다 혹은 탄핵당했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일단 그런 사이트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통해를 넘어서 가면 일본 사람들의 인식, 한국 내의 인식이 많이 다르구나. 말하자면 한국 안에서도 30% 정도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열심히 지지하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30% 혹은 현재는 20%대로 떨어졌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한 한국에서는 25% 정도라고 하면 그곳은 일본에서는 70% 이상이 아닐까 그러한 상황. 그러나 일본 안에서 없는 상황은 한국 안에서는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라고 흔히 말하는 극우적인 분들이 윤석열 지지를 조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르죠. 일본의 극우적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힘 같은 건전한 보수 세력을 재건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히 1.15 그 복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이것을 보면서 일본에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극우라고 해도 일단 민주주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뉴스를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믿었다라는 것을 일본 극우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스카이데일리 아시잖아요. 스카이데일리가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19명의 중국인 연수생들이 있었고 그 연수생이 다 스파이였다. 그래서 한국 안에 있는 주한 미군 쪽에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오키나와에 있는 주1 미군에 보냈다라는 뉴스가 스카이데일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지난해 1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 스파이들이 선거연수원에 들어가서 사실상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그 현재 윤석열 재판에서도 윤석열 쪽에 변호인들이 그러한 또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잖아요. 거기에 99명이 보내졌다고 하니까 그게 일본에서도 일본판으로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방 몇 사람 기자라든가 다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라는 것이 금방 이제 알려졌잖아요. 일본은 그것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한국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해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 일본하고 한국의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일본 사람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손을 이제 그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라든가 복동 사태를 어느 정도 부추기었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일본 사람들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국과 일본의 굉장한 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근 정치적 사건들로 인해 어떤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일본 쪽에서는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미일 건조라는 것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강화되고 있었잖아요. 특히 바이든 정권 때는 2023년에 캠프 데이비드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굉장한 그 긴급 상황이 일어날 경우는 3국은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 주범이다.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바이든 정권 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일본도 이시바 정권의 움직임이 수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시바 총리 자체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도 변화하고 있고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계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의 관계라는 부분에서 그런 국제 정세 안에서 볼 때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한국하고 일본이니까 사실 한중일 FTA를 맺자라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중국하고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부분은 현재하고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물론 미국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여서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그리고 중국하고의 관계, 물론 러시아하고의 관계 상당한 변화가 예측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예, 한국하고 일본의 정치적인 차이점은요. 한국은 굉장히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하고 진보 세력이 상당히 분단,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 미국하고 한국이 대통령제인지 몰라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거기까지는 없고요. 정치적인 또 신념 자체가 아주 분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자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요새는 또 그런 지지층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한국도 비슷한 면은 있지만 좀 잘 못하면 지지를 바꿔요.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지지하는 정당이나 대통령이나 잘못됐다라고 해도 지지를 조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지지층 일본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그런 부분이 한국하고 다르고 일본에서는 천상 일본에서는 천리잖아요. 천리 직선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관심이 덜합니다. 한국은 자신이 뽑은 대통령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신이 뽑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5년 내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만 뽑으니까 일본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진짜. 예, 일본 사람들의 관심은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이 평생 동안 정치를 하는 대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의 직업이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가문의 직업은 또 있다. 그 가문의 직업을 열심히 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게 보통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고, 한국은 벼슬에 중요하니까 역사적으로 마지막은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떤 진짜 국가의 장관이 되거나 차관이 되거나 뭔가 그렇게 하면 성공한 하나의 인생이 되는데, 일본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하나의 인생의 성공은 장관이 되었다, 차관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혹은 정치권에 가까이까지 갔다. 이게 성공의 하나의 지표가 돼요. 일본은 그게 없어요. 일본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가 인생의 성공이에요. 이게 너무 다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시 그 일본의 비판적이기는 하지만 일본 쪽의 사람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차이가 있는 게 정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비슷한 부분도 많죠. 예를 들면 그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일본의 국회의원은요, 사실 그 자신의 지역이 있죠. 자신의 지역에 얼마나 공헌을 했는가, 그것이 한국 이상으로 일본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지방에 물론 공헌해야 되지만 그게 혹시 적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활동으로 스타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일본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구에 얼마나 그 지역구를 발전시키고 그 지역구 사람들의 지지를 더 얻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뭐 주민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일본 국회의원들은 씁니다. 물론 한국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약간의 강도의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뭐 한국에 살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느낍니다.